정보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고감미디어 대표 정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일석의 마케팅 글쓰기의 고일석입니다. 네, 진행하는 저는 정경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서영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의 도비평 4월 27일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뭐 이런저런 보면은 아주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이제 열흘 조금 더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분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세상을 바꾼 국민의 힘. 어두웠던 지난 9년 동안 편중된 자본과 변질된 권력 앞에서 작게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 서로의 지친 손을 잡고 끝까지 노력해왔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변혁의 결과물을 이끌어낸 우리 국민들의 힘, 그리고 촛불의 위대함을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방식대로 가열차게 싸워나가는 국민 여러분들과 더불어 저희 공감 미디어가 제작하고 있는 서영석의 더 비평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기에 보탬이 된다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더 분발하고 고군분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우선 패널부터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일석입니다. 네, 하승주입니다. 정정입니다. 네, 고일석 선생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결석했기 때문에 먼저 하라고 한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한 분 초대를 했습니다. 자기소개를 직접 하시죠. 네, 이름은 저 박무라고 합니다. 옛날 아련한 추억으로 남은 국민참여당의 최고위원을 했고요. 현재는 정의당 당적을 갖고 있고 정의당의 예결산 위원장을 끝으로 현재 그냥 평당원으로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의당 당원을 모신 거는 요즘 뭐 정의당이 핫해서 모신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우리 박무님께서는 2012년 대선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다 해가지고 이게 뭐 부정개표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쭉 조사를 해오신 분인데요. 뭔가 좀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오늘 모셨습니다. 자,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일어났던 이상한 일이라고 했는데 박무님이 일단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걸 꼭 뭐 이상한 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상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10년 전에 대선 때에 비해서 지금 선거 인수가 내용상으로 수치를 보면 100만 명도 훨씬 넘게 이렇게 늘어난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100만 명이 왜 늘어났을까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을 추측을 해보면 인구가 그 사이에 그 시대의 인구가 더 늘어난 거 아닌가,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취한 귀화인들이 또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유형의 자연 증가분 빼놓고 인구가 좀 늘어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그 상황을 좀 공유하고, 또 그로 인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대처하고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패널들과 또 시청자들과 같이
예, 그 내용을 같이 좀 공유 좀 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시청자는 없고요. 청취자입니다. 아, 예, 청취자.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사실 뭐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2012년대도 그랬는데 그 투표권자의 숫자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낮아요. 노인들 아주 그냥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망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 감소분은 매우 적은 상태죠. 그죠? 근데 이제 매년 투표권을 획득하는 젊은 사람이 이제 19세부터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9살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늘게 돼 있습니다. 늘게 돼 있고 아까 또 우리 박무님 말씀하셨다시피 기화를 한다든지 하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분들은 결혼을 하면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바로 그걸 이제 대학원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결혼 이주 여성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족이 된 사람들의 숫자가 전부 합쳐서 3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이제 30만 명에는 그 남편은 원래 국적이 있는 사람이고 자녀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선거권이 없죠. 그래서 최소 한 3분의 1 정도 해봤자 10만 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숫자고, 그리고 매년 조금씩 늘기 때문에 100만 명이라는 숫자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숫자죠. 여하튼 그래도 그 증가 요인이 되기는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늘었다라는 거는 사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저도 얼핏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모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실체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성인 남자나 여자일 경우에 네. 그분들이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 좀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의 상황으로 보면. 근데 그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없었을까요? 우리 서영석 대표 같은 분. 네. 저는 뭐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이 됐습니다. 선거권 상실자? 네.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선거권도 상실돼 있더라고요. 선거권도 상실이죠. 네. 노숙자들은 주민등록이 있는데 그죠? 노숙자는 투표권 나오죠. 네, 뭐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 또 있겠죠. 그다음에 뭐 네. 주민등록 말소된 분들 이렇게 뭐 실종됐다거나. 네, 실종이 이제 내용상으로는 실종이 됐지만 법률적으로 실종자로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투표권은 계속 유지가 됐을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대상들은 주민등록 말소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주 불명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분들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있어서 투표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법률적으로도. 근데 이제 법률적인뿐만이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그게 이제 투표 용지까지는 필요 없지만은 투표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선 각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인 명부를 작성을 하거든요. 투표인 그렇죠. 명부를 작성하면은 그 투표인 명부가 뭘 근거로 해서 작성이 되느냐면 주민등록부를 근거해서 작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선거인 공보물도 날라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민등록이 없으면은 투표인 명부에 이름 올라갈 수가 없죠. 맞습니다. 명부에 못 올라가니까. 명부에 못 올라가니까 투표를 못 하는 거죠. 네. 이제 좀 더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네. 이렇게 찾아보게 된 동기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청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도 2012년 대선의 결과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다. 이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당시에 지금도 오늘도 이제 법률 대법에서 소를 각하시킨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는 대선 부정에 관한 상황들 말고 또 다른 어떤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함정 의심이 들어서 우연히 이제 투표 인수, 선거 인수를 한번 비교해 보다 지난 선거에 비해서 뚜렷이 인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인원에 늘어난 것이 어떤 요인인가를 분석을 하다가 이제 찾아내게 된 건데요. 2007년 대비 2012년이 지난 선거들을 다 조사를 했죠. 2004년도, 2006년도, 2007년도, 8년도, 10년도 이렇게 지방선거와 대선을 다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가통계청의 자료, 또 중앙선관위 자료 등등을 이제 샅샅이 다 뒤져서 찾아냈는데,
그 18대 총선인 2012년 4월 달에 그 했던 그 총선과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했던 거에 자연증가분을 뺀 선거인 수가 무려 51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51만 명의 실체가 또 뭘까? 또 2010년 6월 2일 날 그 선거의 결과가 그 직전인 2008년도 4월 달에 행한 총선에 비해서 또 한 20만 명가량이 또 늘은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뭘까? 그 전에 투표의 상황들은 그 자연증가분을 빼면 아주 미미했었는데 네. 이게 20만 명, 50만 명씩 이렇게 푹 뛴 원인이 뭘까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요. 거기에는 이제 특별한 어떤 그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네. 뭡니까, 예, 그게?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2008년도는 이제 이명박 정권이 이제 정권 인수를 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우리 그 원세훈 씨는 늘 그 국정원장으로 기억들 하시지만 2008년도에 그 행정안전부 장관, 예, 행안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초대 행안부 장관을 했죠. 이명박 정권 하에서. 네. 그분이 우리들 기억 속에는 그렇게 뭐 인권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 같은데 행안부령으로 아주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국민 중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그 주소불명자,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이분들의 지위를 다시 살려야 된다. 네. 이런 아주 굉장히 진보적이고 네. 아주 좋은 그 행안부령을 이제 입법 예고를 해요. 예, 원세훈 령은 씨. 법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행안부령 주민등록 개정안을 이제 입법 예고를 해서 네. 그게 이제 2009년도 4월 달에 그 주민등록 무단 전출 말소 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법 개정 공포를 이제 또 하고요. 그리고 2010년도 1월 29일 날 인구 통계 작성 기준을 변경 작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2010년 9월 20일 날 그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그 거주불명 등록을 일괄 살리는 그런 전환 작업을 9월 말에 일주일 동안 이제 해서 이게 근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일괄 주민등록을 이제 살려놓죠. 근데 이분들이 50만 명이 늘어난 게 그것 때문이었네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거주불명자인데 어디다가 뭐 사는 데가 있어야 이제 이 주소를 복원을 할 건데 네. 어디다 복원을 했을까요? 글쎄 뭐 사는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복원했는지 좀.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 말소가 되기 직전에 거주지에 주민센터에다가 일괄 그렇게 복원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명 되는 분들이 주소가 다 주민센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주민 실제로 가능하나? 왜냐면은 그 주민등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곳에서는 주민등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상가에 내가 주민등록을 옮겨놓겠다. 그건 안 될 걸요.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집이 아니라 주민센터에다가 강제로 이제 주민등록을 만들어서 복원을 네. 시키는 애. 그게 이제 2010년 9월 20일 날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이라는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해서 이제 그걸 가능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하튼 뭐 그 인간들이 무슨 그런 말소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했을 리는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좀 냄새가 나긴 나네. 네, 이게 뭐 대선에 영향을 준 거 아닐까. 사실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네. 몇 가지 이제 합리적 추론을 좀 또 해봤어요. 뭐냐면 MB 정권의 초대 행안부 장관인 원세훈이 네. 정권 초부터 이 작업을 주도했다. 네.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 아닌가. 네. 또 그 다음 장관 역시 MB의 최고 신임자인 이달곤인데 네. 이달곤이 이제 계속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거주불명 등록제 시행 직전에 선거권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 아니었을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 이유를 대서 이분들 그 국민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하자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포장을 했지만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 그게 투표권을 주자 이 얘기였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주민등록이 이제 복원이 되면 당연히 투표권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뭘 해? 이론적으로는. 네, 그러니까는 왜 그래도. 굳이 그랬냐 하는 거와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통계에 의하면 네. 주민등록 말소된 분들의 약 90% 이상이
금융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그 표현이 그 좀 야박하지만 뭐 옛날식으로 하면 야반 도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부도관에서 급히 뭐 그 지역을 떠나서 뭐 주민등록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거나 이런 금융사고로 인해서 주민등록 말소한 분들이 90%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투표하기 위해서 자기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걸 가지고 뭘 이렇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결국 생각이 우리가 드는데요. 함정의 추론이라는 거는 관에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살려줬다. 네.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네.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네요. 네네, 그럴 수도 본인들 의사를 묻지를 않은 거죠. 그렇죠. 물을 수도 없고. 그 사실 현실적으로. 뭐 저기 금융사고 때문에 튀었으면은 자기 주민등록이 없는 게 낫지. 뭐 있어봤자 사실 또 그 주민센터면은 뭐 그게 그거긴 합니다만은 네. 뭐 자기가 어차피 사는 데가 아니니까 주민센터로 그럼 잡으러 찾아가고 사람은 없을 테니까. 네. 그래도 하여튼 그 매우 수상하네. 예. 그 아무튼 2012년 대선 때 50만 명, 정확하게는 이제 선출하면 48명여 명인데, 48만여 명인데, 이분들의 투표도 궁금했지만, 네. 그 직전 선거인 그 2010년도 지방선거, 네. 예, 그 당시에 제가 속했던 국민참여당의 네. 이 경기도지사 후보인 유시민 씨가 네. 아깝게 떨어졌는데, 아슬아슬하게 들었죠. 네. 문수한테. 그때도 선거 인수가 약 19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경기도에도. 이거는 법이 이렇게 완전하게 뒷받침돼서 늘어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0년도 9월 달에 이렇게 일괄 복원을 했는데 거꾸로 6월 달, 그 몇 개월 전 6월 달에 무려 20만 명이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한 원인은 아직도 제가 못 찾았어요. 아무튼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혹시나 이게 또 그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에 당락에 또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의심을 약간은 좀 해봅니다. 그리고 자연증가분이라는 거는 어떤 뭐 인정되어 있는 수치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뭐 추산인가요? 그러니까 자연증가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우리 서영석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국적을 새로 취득했거나 네. 또는 뭐 19세가 돼가지고. 19세가 돼서 네. 그 투표권을 또 추가로 늘어났는데 오히려 돌아가시는 분은 적어서 그런 것들을 다 자연 증가분으로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선관위 자료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국가통계청의 인구 변동 사항을 전부 다 엑셀로 그냥 다 드래그해서 그걸 서로 맞비교해 가지고 찾아낸 것들이에요. 근데 자연증가분은 10만 명인데 예. 그 유권자 수 늘어난 거는 이제 플러스 10만만 하면 되는데 원래는 네네. 플러스 뭐 저기 58만 명이 된 거야. 네. 그 48만 명은 도대체 어디서 늘어난 거야? 해서 찾아봤더니 네네. 그게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을 갖다 일괄적으로 복원시켜 가지고 네네네. 그들에게 투표권을 줬으니까 예. 투표권자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늘어났다. 거꾸로 이제 제가 생각한데 이런 그 행안부령으로 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국민들한테 공지가 안 돼 있고 물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주 작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몇몇 당시 국회의원들한테 입법 활동한 국회의원들한테 그 확인 질문을 해 보면 그런 게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측컨대 이렇게 무슨 날치기 유형으로 그 안에 삽입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법이 그런 법 개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게 통과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이제 사실은 들어요. 뭐 그럴 리는 없죠. 그게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법에 대한 뭐 법률이 있다. 그 개정을 해야 되면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한 사안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지금은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다면은 법규를 하나 싹 바꿈으로써 쉽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정했을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실은 개정한 사람들도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왜냐하면 이제 법 개정하는 그 저기 실무 소위를 들어가 보면요. 이게 주로 전문위원이라 해가지고 뭐 행정부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취지를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이러한 조항을 바꿉니다. 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의원들이 그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근데 의원들도 잘 모르잖아. 당에 있는 전문위원이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한 게 우리의 입장이고 다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통 논의를 해요.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이게 모순은 모순인데 의원들도 별로 관심도 없고, 당에서도 큰 관심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법률의 개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에게는 목숨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하러 옵니다. 와가지고 뭐 밥도 사겠다고 하고 뭐 심지어 기자들한테도 관련 전문위원 의원들한테 막 로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의 전국 현안하고 맞물리면은 관심을 끌어가지고 신문에도 나지만은 안 맞물리면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슬쩍 끼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뜻밖의 이런 주민등록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말소된 분들이 다시 그 투표권을 갖게 됐고 주소지는 다 주민센터로 그렇게 근데 됐구나. 그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확인됐는데 그게 뭐 부정선거에 활용됐다든지 그런 그래서 증거는 이제 그것을 이제 찾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죠. 네. 근데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게 뭐 해당 당사자를 제가 만나서 당신 투표했습니까? 안 투표했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또 한두 명이 아니고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또 일일이 다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를 이제 그 추론 끝에 각 투표소 중에 그러니까 통계청을 뒤져서 각 동별로 그 주민등록이 그렇게 복원된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지금 관록의 정치평론가 서영석의 더 비평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각 동별로 그 주민등록이 그렇게 복원된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동은 한 200명, 어떤 동은 한 300명, 많으면 한 700명씩 돼요.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말소자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하면 2-3천 명은 후딱 넘는 그런 규모입니다. 굉장한 규모죠. 그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큰 수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로 조사한 게 그럼 그 해당 동에 예를 들어서 250명이 그렇게 있었다면 그분들이 주소지로 속해 있는 주민센터와 그 밖의 주민센터 해당 동에 보통 한 동에 뭐 5개서부터 한 6, 7개씩 이렇게 투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각 투표소별로 투표율, 그 다음에 후보별로 득표율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조사 방법이 없어서. 그랬더니 뭐 의심하니까 한도 끝도 없어서 그런지 제 눈에는 자꾸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좀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그 노원구의 하계 일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노원구 하계 일동. 예, 하계 일동에 거기에 있는 하계 일동에 투표소가 6개 투표소가 있어요. 네. 투표소가 6개 투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주민센터가 제1투표소였거든요. 주민투표소의 제1투표소의 그 당시에 그 투표율이 80.1%입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매우 높은 편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2, 3, 4, 5, 6 같은 동에 다른 투표소는 81.9%짜리도 있어요. 네. 그런데 나머지는 다 72에서 70 몇 %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낮다. 예, 상대적으로 이 1투표소보다는 다 낮은 상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그 경쟁자였던 두 후보, 예, 문재인, 박근혜 이 두 후보의 득표율을 한번 비교를 했더니 다른 투표소는 40 몇 % 뭐 이런 식으로 박근혜 씨가 이렇게 좀 득표율이 좀 낮는데 물론 50% 넘은 게 제3투표소에서는 52% 정도로 박근혜 씨가 이렇게 투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42, 43, 뭐 46 이런데 아까 지적했던 제1투표소는 56%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평균치보다 자꾸 이렇게 넘는 그런 투표소가 꽤 많이 이렇게 보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추론하자면은 그 특정한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 세력들이 이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을 살려서 예. 박근혜에게 투표하도록 종용했다. 그러면은 그건 뭐 증명은 안 된 사실이지만은 네네네. 그랬다면은 설명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의심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뭐 자꾸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렇게 좀 특이한 유형의 투표소가 전국에 적지 않게 있었고, 대도시 위주로. 그 신불자들,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대도시에 대부분 집중돼 있고, 그 집중돼 있는 투표소들의 뭐 적지 않은 투표소의 투표 양태가 인근에 있는 다른 투표소하고 꽤 다른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꽤 다른 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네. 나왔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정말 그런 거 아닌가 뭐 하는데 제가 하여튼 뭐 조사할 만큼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조사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몇몇 국회의원들한테 의뢰를 했고 그 중에 한 분이 민주당의 이제 친선미 의원 쪽에도 이제 의뢰를 했어요. 네. 이거를 이 국감이나 이런 상황에서 좀 그 선관위에다가 제가 이제 특히 유의해서 볼 투표소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좀 확인해 줄 수 없겠냐. 네. 라고 하고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다 이제 이첩을 시켜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을 받았는데, 선관위의 회신은 행안부의 그런 좋은 뜻으로 복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0.몇% 아주 미미했다. 주민등록 복원된 분들의 투표율이. 따로 뽑아보니까. 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 투표인도 적었고, 그래서 당초에 목적한 그 목적성을 전혀 달성도 못했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다. 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네. 그 답변이 그렇게 갖고 이제 진선미 의원 쪽에서도 그걸 이제 인정을 하신 상황인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현재 뭐 그렇게 믿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굳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렇게 실제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무려 50만 명 정도가 이렇게 투표권을 갖고 있고 이것들이 때로는 악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인지 가능한 그런 대상들 아닐까 싶고 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 이런 상황들을 좀 다들 같이 인지한다면 미리 좀 예방 차원에서 대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과거의 투표가 꼭 부정이 있다 없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좀 알고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팟캐스트에서 좀 굳이 그런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여하튼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아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하튼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까지는 밝혀냈으니까 근데 이게 뭐 모든 게 사실 이제 업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한도 끝도 없긴 한데 이 50만 명의 그 투표자가 늘어난 것의 과정을 쭉 들어보면은 좀 의심쩍은 구석은 많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상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사실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네. 다 뒤집을 수는 없지만서도 일단 공개된 정보를 봤을 때 분명히 좀 아웃라이어 튀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소가 없는 사람인데 그 주소 없는 걸 갖다가 억지로 동사무소 주소를 주민센터로 만들어서 박아놔놓고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투표인 명부를 갖다가 작성하고 투표를 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답이 없는데 네. 원래 있던 주소지에 동사무소에다가 그렇게 넣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은 지금 그 동에 살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체가 자기가 주민등록이 복원돼가지고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뭐 자기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공고물을 전달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공물은 뭐 주민센터로 보내면 되게 하지. 아니 그분이 못 받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예,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게다가 그쪽 동사무소가 있는 동네에 살 확률은 훨씬 더 낮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동네에 자기가 도망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동네로 도망가지. 그렇죠. 이런 문제가 게다가 또 우리 현 여권 쪽 사람들은 지나치게 성실하잖아요. 네. 이런 뭔가 좀 해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좀 부정한 일을 할 때는 좀 지나치게 성실한 구석이 있는데 물론 이 표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표일 수 있지만서도 여기서도 어떻게든 뭐 좀 꼼수를 부려보려고 하는 기분은 계속 듭니다. 사실 저도요. 난 사실 이거를 딱 조사하면서 그 투표 당일날 우리가 기억해 보면
김무성 씨가 네. 오후 4시쯤에 뭐 차를 대기하고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차 대기가 이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게 실증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에요. 네. 그걸 이용해서 뭔가 부정선거에 동원했다라는 입증된 건 아니지만은 뭐 선관위에서도 뭐 미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고, 근데 선관위 말이 별로 믿기지는 않아요. 50만 명이 갑자기 늘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선거구에 한 2, 3천 명 가까이 된다면은 그 2, 3천 명은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가지고 거의 10,000명 가까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안 찍고 이 사람을 찍으면은 2배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승수 효과 때문에. 자, 그러실 경우에는 4, 5천 표라면은 서울의 접전 그 선거구에서는 충분히 당락을 바꿀 만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매우 의심스러운데, 이걸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야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떠들므로써 이게 사실 저 한 4, 5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 한 친구한테서 오늘 그 카톡이 뛰고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왜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뭐 쭈찌 하다 보니까 팟캐스트를 갖다가 이걸 듣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했다는 것처럼, 뭐 이게 어느 식으로 파들어가가지고 누구 귀에 들어갈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떠들어야 이런 추가 시도가 좌절시킬 수 있다. 예방 효과에서 오늘 박무 선생님이 그동안 고생담을 들어봤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가장 의심되는 상황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주거불명인 사람한테 주민등록을 부여해서 복원이지 일종의. 투표권도 주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투표를 예를 들면 그럼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건 알고 신청했다면 그러면 그렇죠. 누군가가 A라는 사람 주민등록을 가지고 B라는 사람이 자기 사진 붙여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자기 것도 투표하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시 여담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까봐 그게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옛날에 투표가 되는 거죠. 전과가 좀 있었어요. 네. 전과도 어떤 전과냐면 소매치기 전과였습니다. 제가 소매치기 전과라는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소매치기 전과가 실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해외 나가려고 하다가 신분조회에 거기에 걸렸는데 그래서 너무나 당황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한 2년 전에, 그 당시 2년 전에 제가 경인 전철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지갑을. 그리고 실제 소매치기가 제 주민등록에 사진을 위조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네. 정가를 살고 나온 겁니다. 그래 현행범으로 정가가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정가가 여러 건이 있었겠지만 제 이름으로는 정가가 없었으니까는 현행범으로 네. 초범으로 해서 지병이로 나오게. 정가 7호, 징역 7호를 살고 나왔어요. 예, 그런 식으로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그러니까 좀 그거 이제 해보죠. 범죄고, 네. 그리고 이제 국가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럼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려가지고, 그럼 그 당사자는 모를 테니까, 그거를 딴 사람의 자기 공작 단원의 사진을 붙이든지 해서 주민등록을 좀 만들어가지고, 투표장에 자기 것도 따로 투표하고, 해당자의 투표장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동사무소겠죠? 그러니까 다 거기니까, 투표를 했을 거다. 그죠? 이게 제일 의심 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선관위 확인해 보니까, 그냥 대상자가 1,000명이면 한두 명 정도밖에 안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미미하게. 네, 그거보다 뭐 더 적은 수. 뭐 그보다 이렇게 더. 했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니, 그런 근데 짓이 저는 꼭 벌어지진 그게 않았다.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오프라인식으로, 대리인이 가서 투표를 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보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기획만 하면 가능한 그런 상황 뭐 아니었을까? 더 큰 음모론은 그런 거지. 투표할 필요도 없어. 다만 투표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 뿐인 거야. 그렇죠. 숫자 맞추려고. 숫자 맞춰야 되니까. 네. 그래서 50만 명을 복원시켜가지고 그걸 갖다 일괄적으로 박근혜에게 쫙 뿌리는 그런 식의 이제 부정이 있다라고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아니, 그래도 실제로 투표한 사람과 네. 투표 수도 네. 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리 조작을 한다고 해도. 전자조작이라면은 가능하지. 왜냐하면은 이게 조작을 하려면은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야 되는데 뭐 이제 실제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을 조작하기는 뭐 어렵다고 보고
이제 그 만약 우리가 추론한다면은 음모론적으로 그러면은 실제로 한 50만 명을 복원시켜가지고 그것들은 실제로 투표를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 고선생님 얘기대로 하려면은 50만 명이 필요해요. 50만 명이 따로 다 가짜로 주민등록증 만들어가지고 자기 투표하고 가짜 주민등록증 가지고 또 투표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는 어떤 무언가의 방법이 필요한 강구를 했는데 그 방법에 필요한 거는 주민등록이 필요한 거야. 근데 주민등록이라는 건 사람 아니에요, 사람. 사람 없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말소된 사람들을 살려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제 의심을 할 수는 있겠네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다른 방법을 하든 간에 말소가 복원된 그 한 100명이라고 치면 100명을 그 100명 숫자를 가지고 투표수를 뒤지려면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그 100명이 투표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씀이 제 얘기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이제 선관위가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없다는. 네,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뭐 그거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 그냥 믿고 실제로 이제 예. 뭐 눈으로 보기 전까지 모르겠지만. 믿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거를. 글쎄요. 그러면 주민들 뭐 선거인 명부나 이런 것들을 실제 투표소에서 잘 감시하고 그러면 될까요? 지금 저도 잘 주민등록 모르겠습니다. 말소제도는 없어진 건가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복원이 됐으니까요. 그 뒤로는 또 말소 안 네, 시켰을 네. 테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 개인적 얘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가 저 말소했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네, 다행이네요. 제가 그 당시에 회사에 근무했던 거 재직증명서 이런 걸 가지고 다 해서 한 1개월 이상 걸렸어요. 복역 기간 동안에 예. 그게 없었으면 저는 또 정말 계속 전 꺼범으로. 그리고 정말로 다행스러운 건 그 당시에 괜히 시연장 나갔다가 잡혀 들어갔으면 얼마나 제가 또 봉변을 당했을까. 아니,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네네. 뭐 예,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예, 소매치기. 파렴치범으로.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제 좀 더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네. 이렇게 찾아보게 된 동기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청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도 2012년 대선의 결과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다. 이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당시에 지금도 오늘도 이제 법률 대법에서 소를 각하시킨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는 대선 부정에 관한 상황들 말고 또 다른 어떤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함정 의심이 들어서 우연히 이제 투표 인수, 선거 인수를 한번 비교해 보다 지난 선거에 비해서 뚜렷이 인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인원에 늘어난 것이 어떤 요인인가를 분석을 하다가 이제 찾아내게 된 건데요. 2007년 대비 2012년이 지난 선거들을 다 조사를 했죠. 2004년도, 2006년도, 2007년도, 8년도, 10년도 이렇게 지방선거와 대선을 다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가통계청의 자료, 또 중앙선관위 자료 등등을 이제 샅샅이 다 뒤져서 찾아냈는데 18대 총선인 2012년 4월 달에 했던 그 총선과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했던 거에 자연증가분을 뺀 선거인 수가 무려 51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51만 명의 실체가 또 뭘까? 또 2010년 6월 2일 날 그 선거의 결과가 그 직전인 2008년도 4월 달에 행한 총선에 비해서 또 한 20만 명가량이 또 늘은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뭘까? 그 전에 투표의 상황들은 그 자연증가분을 빼면 아주 미미했었는데 네. 이게 20만 명, 50만 명씩 이렇게 푹 뛴 원인이 뭘까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요. 거기에는 이제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네. 뭡니까, 예, 그게?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8년도는 이제 이명박 정권이 이제 정권 인수를 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우리 원세훈 씨는 늘 국정원장으로 기억들 하시지만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 장관. 예, 행안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초대 행안부 장관을 했죠. 이명박 정권 하에서. 네. 그분이 우리들 기억 속에는 그렇게 인권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 같은데 행안부령으로 아주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국민 중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그 주소 불명자,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그들의 정부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고갑니다. 대표 정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일석의 마케팅 글쓰기의 고일석입니다. 진행하는 저는 정경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서영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의 도비평 4월 27일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뭐 여론조사 보면은 아주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이제 열흘 조금 더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분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세상을 바꾼 국민의 힘. 어두웠던 지난 9년 동안 편중된 자본과 변질된 권력 앞에서 작게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 서로의 지친 손을 잡고 끝까지 노력해왔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변혁의 결과물을 이끌어낸 우리 국민들의 힘, 그리고 촛불의 위대함을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방식대로 가열차게 싸워나가는 국민 여러분들과 더불어 저희 공감 미디어가 제작하고 있는 서영석의 더 비평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기에 보탬이 된다는 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더 분발하고 고군분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우선 패널부터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일석입니다. 네, 하승주입니다. 정정입니다. 고일석 선생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결석했기 때문에 먼저 하라고 한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한 분 초대를 했습니다. 자기소개를 직접 하시죠. 네, 이름은 박무라고 합니다. 옛날 아련한 추억으로 남은 국민참여당의 최고위원을 했고요. 현재는 정의당 당적을 갖고 있고 정의당의 예결산 위원장을 끝으로 현재 그냥 평당원으로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의당 당원을 모신 거는 요즘 뭐 정의당이 핫해서 모신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우리 박무님께서는 2012년 대선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다 해가지고 이게 뭐 부정개표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쭉 조사를 해오신 분인데요. 뭔가 좀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오늘 모셨습니다. 자,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일어났던 이상한 일이라고 했는데 박무님이 일단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걸 꼭 뭐 이상한 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상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10년 전에 대선 때에 비해서 지금 선거 인수가 내용상으로 수치를 보면 100만 명도 훨씬 넘게 이렇게 늘어난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100만 명이 왜 늘어났을까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을 추측을 해보면 인구가 그 사이에 그 시대의 인구가 더 늘어난 거 아닌가.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취한 귀화인들이 또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유형의 자연 증가분 빼놓고 인구가 좀 늘어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그 상황을 좀 공유하고 또 그로 인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대처하고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패널들과 또 시청자들과 같이
예, 그 내용을 같이 좀 공유 좀 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시청자는 없고요. 청취자입니다. 아, 예, 청취자.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사실 뭐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2012년대도 그랬는데 그 투표권자의 숫자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낮아요. 노인들 아주 그냥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망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 감소분은 매우 적은 상태죠. 그죠? 근데 이제 매년 투표권을 획득하는 젊은 사람이 이제 19세부터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9살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늘게 돼 있습니다. 늘게 돼 있고 아까 또 우리 박무님 말씀하셨다시피 기화를 한다든지 하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분들은 결혼을 하면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바로 그걸 이제 대학원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결혼 이주 여성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족이 된 사람들의 숫자가 전부 합쳐서 3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이제 30만 명에는 그 남편은 원래 국적이 있는 사람이고 자녀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선거권이 없죠. 그래서 최소 한 3분의 1 정도 해봤자 10만 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숫자고, 그리고 매년 조금씩 늘기 때문에 100만 명이라는 숫자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숫자죠. 여하튼 그래도 그 증가 요인이 되기는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늘었다라는 거는 사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저도 얼핏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모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실체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성인 남자나 여자일 경우에 네. 그분들이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 좀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의 상황으로 보면. 근데 그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없었을까요? 우리 서영석 대표 같은 분. 네. 저는 뭐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이 됐습니다. 선거권 상실자? 네.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선거권도 상실돼 있더라고요. 선거권도 상실이죠. 네. 노숙자들은 주민등록이 있는데 그죠? 노숙자는 투표권 나오죠. 네, 뭐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 또 있겠죠. 그다음에 뭐 네. 주민등록 말소된 분들 주거불 이렇게 뭐 실종됐다거나. 네, 실종이 이제 내용상으로는 실종이 됐지만 법률적으로 실종자로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투표권은 계속 유지가 됐을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대상들은 주민등록 말소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주 불명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분들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있어서 투표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법률적으로도. 근데 이제 법률적인 뿐만이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그게 이제 투표 용지까지는 필요 없지만은 투표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선 각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인 명부를 작성을 하거든요.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면은 그 투표인 명부가 뭘 근거로 해서 작성이 되느냐면 주민등록부를 근거로 해서 작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선거인 공보물도 날라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민등록이 없으면은 투표인 명부에 이름 올라갈 수가 없죠. 맞습니다. 명부에 못 올라가니까. 명부에 못 올라가니까 투표를 못 하는 거죠. 네. 권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이분들의 지위를 다시 살려야 된다. 네. 이런 아주 굉장히 진보적이고 네. 아주 좋은 그 행안부령을 이제 입법 예고를 해요. 원세훈 령은 법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행안부령 주민등록 개정안을 이제 입법 예고를 해서 네. 그게 이제 2009년도 4월 달에 그 주민등록 무단 전출 말소 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법 개정 공포를 이제 또 하고요. 그리고 2010년도 1월 29일 날 인구 통계 작성 기준을 변경 작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2010년 9월 20일 날 그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그 거주불명 등록을 일괄 살리는 그런 전환 작업을 9월 말에 일주일 동안 이제 해서 이게 근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일괄 주민등록을 이제 살려놓죠. 근데 이분들이 50만 명이 늘어난 게 그것 때문이었네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거주불명자인데 어디다가 뭐 사는 데가 있어야 이제 이 주소를 복원을 할 건데 네. 어디다 복원을 했을까요? 글쎄 뭐 사는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복원했는지 좀.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
말소가 되기 직전에 거주지에 주민센터에다가 일괄 그렇게 복원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명 되는 분들이 주소가 다 주민센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주민 실제로 가능하나? 왜냐면은 주민등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곳에서는 주민등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상가에 내가 주민등록을 옮겨놓겠다. 그건 안 될걸요?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집이 아니라 주민센터에다가 강제로 이제 주민등록을 만들어서 복원을 네. 시키는 애. 그게 이제 2010년 9월 20일 날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이라는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해서 이제 그걸 가능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하튼 뭐 그 인간들이 무슨 그런 말소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했을 리는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좀 냄새가 나긴 나네. 네, 이게 뭐 대선에 영향을 준 거 아닐까. 사실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예. 몇 가지 이제 합리적 추론을 좀 또 해봤어요. 뭐냐면 MB 정권의 초대 행안부 장관인 원세훈이 네. 정권 초부터 이 작업을 주도했다. 네.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 아닌가. 네. 또 그 다음 장관 역시 MB의 최고 신임자인 이달권인데 네. 이달권이 이제 계속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거주불명 등록제 시행 직전에 선거권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지르 회신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 아니었을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 이유로